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 차가운 음모와 계산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지 대역에 불과했고, 자신의 미모와 능력으로 한 권력 있는 남자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그가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고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예의 정점에 선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 바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제 인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겁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친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주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와 나, 우리는 영원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결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제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인 강유라가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유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지 고작 1년인데 언니는 벌써 박주원 씨를 유혹했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가슴에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움? 그거 먹는 건가?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듯 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해? 박주원 씨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 믿지? 언니는 그냥 대역일 뿐인데 자기 위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구나. 저는 비웃으며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묘한 승리감이 차올랐죠.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박주원 씨는 매일 밤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가 나랑 같은 아버지의 딸일 수가 있어.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너랑 같은 아버지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내 엄마가 나처럼 부끄러운 걸 몰라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몰래 너를 낳았나 보지. 사생아로 말이야. 안 그래? 유라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세차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유라는 비단 옷을 입고 곱게 자랐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둘의 힘의 차이는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즉시 붉게 부어올랐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얼굴을 감싸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주원 씨, 주원 씨, 무서워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문가에 위험 있고 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박주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유라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몸짓에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박주원의 품에 안긴 유라는 마치 승리를 거머쥔 듯 의기양양하게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가 유라에게 보여주는 다정한 눈빛과 행동을 보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싸워보지도 못한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지 대역일 뿐입니다. 강유라가 해외로 떠났을 때 선택된 사람. 단지 제가 그녀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심지어 저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주원의 품에 제 자신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조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음속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원 씨, 돌아오셨네요. 박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의 감정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강유라를 품에 꼭 껴안고 마치 제가 침입자인 양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박주원의 품에서 강유라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면서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주원 씨, 제가 해외에 나갔던 걸 정말 후회해요.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박주원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손으로는 강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의 희망, 저의 희미한 믿음이 모두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강유라가 울음을 그치자 박주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서연이가 널 괴롭혔니? 저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유라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이에요. 사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무턱대고 찾아왔으니 언니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가련해 보이는 얼굴과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말투. 그녀는 제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대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에게 철저히 패배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패배를 묵묵히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서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내게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들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 분수 아주 잘 알아요. 이 막장 드라마는 두 분이서 찍으시라고 남겨둘게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박주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가다듬고 씁쓸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에 전화 주세요. 우리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죠. 저는 지금 제가 이해심 있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놓아주어야 그에게 제가 약하지 않고 미련 따위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주원의 성격상 제가 조용히 떠나준다면 이별 위자료는 분명 더 두둑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을 잃는 마당에 돈까지 잃을 수는 없을 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무심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유라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보호가 필요한 작은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바싹 기댔습니다. 박주원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가 강유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연약함을 달래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얘기하자. 저는 억지 미소를 짓고는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주원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문서와 VVIP 카드, 그리고 주식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유라와 약혼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도 없기를 바란다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재산이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유라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몇 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으니까요. 저는 그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게요. 절대 질척거리지 않을 겁니다. 박주원은 천천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강서연,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기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저 대표님께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뿐이에요. 박주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노가 스쳐 지나갔고 몇 초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고 저는 대역일 뿐이니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표정, 말투, 옷 입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강유라와 90%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대역이었고 그가 지불한 돈에 충분히 걸맞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유라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걸까요? 저는 손에 든 위자료를 꽉 쥐었습니다. 박주원이 막 떠난 스포츠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배기 가스가 사라지자 이전의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을 비웃고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박주원은 떠났고 저는 대역에서 부유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은 희미해지고 인생의 시련이 가져다준 무감각한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단색 원피스를 벗고 얼굴에 옅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옷장에 있는 박주원이 사준 옷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전부 강유라의 스타일이었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져 나가듯 옷들이 하나씩 버려졌습니다. 저는 강렬한 붉은색 미니드레스를 골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매혹적인 붉은 입술과 굵은 웨이브의 갈색 머리는 제 날카로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진짜 강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신발, 옷, 액세서리. 그 기쁨을 안고 박주원이 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요. 운명은 저를 무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을 꿈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잘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유라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가 겪었던 불행을 겪지 않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주원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줄 두둑한 위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설렘은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강유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경멸을 숨기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박주원 씨한테 위자료로 얼마를 뜯어냈어? 저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어쨌든 내가 서비스를 잘했더니 돈 주는 사람도 아주 만족하더라고. 강유라는 경멸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했죠.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봤자 소용없어. 넌 그냥 빌어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박주원 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넌 구석에 처박혀서 울기나 하겠지. 저는 그녀의 오만함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도전적이었습니다. 강유라, 너 정말 내가 박주원 씨를 못 잊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웃음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를 사랑한 적 없어. 나는 그의 돈만 사랑했을 뿐이야. 너는 그의 사람을 얻었고 나는 그의 돈을 가졌으니 우리 둘 다 이긴 거 아니야? 저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강유라는 대답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싸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고 제 직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주원이 바로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물처럼 차갑고 침울한 얼굴로요. 그제야 저는 강유라가 저를 도발한 이유가 박주원에게 이 모든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당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당하고 만 것입니다. 강유라는 박주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눈망울은 위로를 구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주원 씨. 그녀는 달콤하게 불렀습니다. 또 저를 따라오셨네요.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냥 언니랑 화해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러 온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박주원은 강유라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다치게 할까 두려운 듯 조심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의미심장하게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안에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죠. 필요 없어. 그는 강유라를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텅 빈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차갑고 서먹한 눈빛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희미한 통증을 남겼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아파트에 계시던 어머니를 박주원이 준 호화로운 저택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마음의 짐을 조금 던 것 같았습니다. 제 소원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는 아주 컸고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따뜻하게 안아줄 품은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차가운 느낌이 저를 감쌌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서 책상 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손가락이 익숙한 물건들을 스쳤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밤, 박주원은 이곳에 앉아 업무를 처리했고 저는 그를 위해 차를 끓여주며 옆에 조용히 앉아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적인 연인으로서 저는 강유라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더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주원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저는 그가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이름부터 모든 사업 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몰래 기억해 두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가장 성실한 학생처럼 그의 모든 투자 철학과 사업 경험을 배우고 모방했습니다. 제 손이 그가 사용하던 찻잔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책상 뒤에 그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보았습니다. 박주원은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가 준 위자료는 제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는 저를 여러 파티에 데리고 다니며 크고 작은 인맥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드레스를 갈아입고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그의 앞에서 강유라의 대역을 연기하며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제 두 발로 설 수 있는 날을요. 사실 어머니가 강씨 집안을 떠난 날부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주인이 되는 것보다 주인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요. 적어도 주인은 절대 해고당하지 않지만 안주인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박주원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저는 단지 그의 연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2의 박주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 돌아갈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때로는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파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박주원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가장 섹시한 드레스를 입고 가장 독한 술을 마시며 사업을 위해 온갖 종류의 남자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박주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떤 이들은 놀란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하얀 피부 위를 훑었고 손, 등, 심지어 허벅지를 가볍게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상류 사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당신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나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멸적인 시선과 암시적인 말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전화번호를 남기긴 했지만 감히 선을 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늙고 추잡한 남자가 제게 억지로 술을 먹이더니 저를 개인실로 끌고 가 거칠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고 술에 약이 타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아랫입술을 세게 깨물고 급하게 구조 요청 전화를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바의 사장과 경비원들이 그 늙은이를 저에게서 떼어내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30분 후 박주원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가운 기운을 풍기며 제가 위험한 순간에 무심코 드러낸 하얀 피부를 분노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제가 기억해낸 것은 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다가 호텔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호텔 방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박주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죠. 유라야, 먼저 자. 일 처리하고 바로 돌아갈게. 그 목소리는 제가 1년 넘게 들어온 것이었지만 그렇게 다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 감정이 뜨거웠을 때 저는 그의 눈에 저만 담겨 있기를 꿈꿨습니다. 한 번은 애교를 부리며 그에게 약속을 졸랐지만 그가 미간을 찌푸리자 저는 바로 웃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마친 그는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아직 상표도 떼지 않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긴 흰색 원피스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서연, 지금 내 꼴을 좀 봐. 이게 뭐야?
그는 제가 입고 있는 허벅지까지 오는 딱 붙는 붉은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질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비하해야겠어. 제 입가에 막 피어오르려던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아? 내가 준 돈으로는 부족해서 밖에서 술까지 팔아야겠어? 저는 눈을 내리깔고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박주원 앞에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천박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대형 노릇을 기꺼이 하겠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박주원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익숙한 미소를 짓지 않은 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아무리 천박해도 대표님은 저와 1년 넘게 함께 지내셨어요. 제가 아무리 천박해도 저는 옛 애인을 찾아가거나 제 것이 아닌 것을 빼앗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법적인 딸이지 남의 가정에 끼어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박주원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졌고 그의 눈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대표님은 저처럼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당신 같은 부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하고 비꼬는 투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돌아가서 당신의 연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저를 진짜 아가씨에서 가난뱅이로 만들었는지, 왜 제 남자를 빼앗아 놓고 저를 사랑받지 못하는 제3자라고 하는지. 박주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수년간의 투쟁과 고생 끝에 제 심장은 돌처럼 굳어서 더 이상 슬픔이나 질투를 느끼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억울함과 불공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고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가 도망쳤습니다. 택시에 앉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사랑받는 작은 공주였지만 결국 사생아의 대역이 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주원은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소개해 주었던 투자 프로젝트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좋은 회사들은 먼저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파트너를 만나러 나갔을 때 아무도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매우 정중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박주원이 미리 언지를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가난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발전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옛 애인에게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자 저는 MBA 과정에 등록하고 인맥을 넓힐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를 등록하고 직원 채용도 시작했습니다. 남이 준 꽃을 머리에 꽂는 대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꽃을 사고 제 자신을 꾸몄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배우고 머리는 유연했으며 끈기가 있었고 사교술도 뛰어났기 때문에 점차 업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자 저는 몇몇 호화로운 파티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재벌이 생일 파티를 열었고 저와 그의 아들, 즉 제 동창이었던 사람이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파티에 도착했을 때 제 아버지가 하객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도시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업가였으니까요. 모두가 그의 명성과 화려한 외양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제 외할아버지의 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를 속여 외할아버지가 남긴 돈을 모두 가로챈 후 내연녀와 사생아를 집으로 들여와 우리 모녀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혼 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의절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것이 대역죄이며 부녀 관계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단돈 2만 원씩 전기요금을 나눠내야 했고, 어떤 밤에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어두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그가 박주원과 함께 강유라를 다정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우스웠습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사랑, 영원하다고 불리는 그것은 결국 누가 더 강한가에 따라 권력을 쥐는 것일 뿐.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 차가운 음모와 계산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지 대역에 불과했고 자신의 미모와 능력으로 한 권력 있는 남자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그가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고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예의 정점에 선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 바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제 인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겁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친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주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와 나, 우리는 영원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결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제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인 강유라가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유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지 고작 1년인데 언니는 벌써 박주원 씨를 유혹했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가슴에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움? 그거 먹는 건가?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듯 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해? 박주원 씨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 믿지? 언니는 그냥 대역일 뿐인데 자기 위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구나. 저는 비웃으며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묘한 승리감이 차올랐죠.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박주원 씨는 매일 밤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가 나랑 같은 아버지의 딸일 수가 있어.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너랑 같은 아버지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내 엄마가 나처럼 부끄러운 걸 몰라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몰래 너를 낳았나 보지. 사생아로 말이야. 안 그래? 유라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세차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유라는 비단 옷을 입고 곱게 자랐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둘의 힘의 차이는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즉시 붉게 부어올랐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얼굴을 감싸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주원 씨, 주원 씨, 무서워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문가에 위험있고 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박주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유라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몸짓에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박주원의 품에 안긴 유라는 마치 승리를 거머쥔 듯 의기양양하게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가 유라에게 보여주는 다정한 눈빛과 행동을 보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싸워보지도 못한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지 대역일 뿐입니다. 강유라가 해외로 떠났을 때 선택된 사람. 단지 제가 그녀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심지어 저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주원의 품에 제 자신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조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음속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원 씨, 돌아오셨네요. 박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의 감정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강유라를 품에 꼭 껴안고 마치 제가 침입자인 양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박주원의 품에서 강유라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면서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주원 씨, 제가 해외에 나갔던 걸 정말 후회해요.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박주원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손으로는 강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의 희망, 저의 희미한 믿음이 모두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강유라가 울음을 그치자 박주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서연이가 널 괴롭혔니? 저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유라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이에요. 사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무턱대고 찾아왔으니 언니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가련해 보이는 얼굴과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말투. 그녀는 제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대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에게 철저히 패배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패배를 묵묵히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서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내게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들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 분수 아주 잘 알아요. 이 막장 드라마는 두 분이서 찍으시라고 남겨둘게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박주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가다듬고 씁쓸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에 전화 주세요. 우리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죠. 저는 지금 제가 이해심 있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놓아주어야 그에게 제가 약하지 않고 미련 따위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주원의 성격상 제가 조용히 떠나준다면 이별 위자료는 분명 더 두둑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을 잃는 마당에 돈까지 잃을 수는 없을 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무심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유라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보호가 필요한 작은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바싹 기댔습니다. 박주원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가 강유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연약함을 달래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얘기하자. 저는 억지 미소를 짓고는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주원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문서와 VVIP 카드, 그리고 주식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유라와 약혼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도 없기를 바란다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재산이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유라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몇 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으니까요. 저는 그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게요. 절대 질척거리지 않을 겁니다. 박주원은 천천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강서연,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기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저 대표님께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뿐이에요. 박주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노가 스쳐 지나갔고 몇 초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고 저는 대역일 뿐이니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표정, 말투, 옷 입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강유라와 90%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대역이었고 그가 지불한 돈에 충분히 걸맞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유라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걸까요? 저는 손에 든 위자료를 꽉 쥐었습니다. 박주원이 막 떠난 스포츠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배기 가스가 사라지자 이전의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을 비웃고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박주원은 떠났고 저는 대역에서 부유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은 희미해지고 인생의 시련이 가져다준 무감각한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단색 원피스를 벗고 얼굴에 옅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옷장에 있는 박주원이 사준 옷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전부 강유라의 스타일이었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져 나가듯
옷들이 하나씩 버려졌습니다. 저는 강렬한 붉은색 미니드레스를 골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매혹적인 붉은 입술과 굵은 웨이브의 갈색 머리는 제 날카로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강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 차가운 음모와 계산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지 대역에 불과했고 자신의 미모와 능력으로 한 권력 있는 남자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그가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고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예의 정점에 선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 바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제 인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겁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친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주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와 우리는 영원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결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제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복동생인 강유라가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유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지 고작 1년인데 언니는 벌써 박주원 씨를 유혹했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가슴에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움? 그거 먹는 건가?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듯 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해? 박주원 씨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 믿지? 언니는 그냥 대역일 뿐인데 자기 위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구나. 저는 비웃으며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묘한 승리감이 차올랐죠.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박주원 씨는 매일 밤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가 나랑 같은 아버지의 딸일 수가 있어.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너랑 같은 아버지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내 엄마가 나처럼 부끄러운 걸 몰라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몰래 너를 낳았나 보지. 사생아로 말이야. 안 그래? 유라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세차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유라는 비단 옷을 입고 곱게 자랐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둘의 힘의 차이는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즉시 붉게 부어올랐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얼굴을 감싸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주원 씨, 주원 씨, 무서워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문가에 위험 있고 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박주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유라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몸짓에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박주원의 품에 안긴 유라는 마치 승리를 거머쥔 듯 의기양양하게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가 유라에게 보여주는 다정한 눈빛과 행동을 보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싸워보지도 못한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지 대역일 뿐입니다. 강유라가 해외로 떠났을 때 선택된 사람. 단지 제가 그녀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심지어 저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주원의 품에 제 자신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조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음속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원 씨, 돌아오셨네요. 박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의 감정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강유라를 품에 꼭 껴안고 마치 제가 침입자인 양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박주원의 품에서 강유라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면서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주원 씨, 제가 해외에 나갔던 걸 정말 후회해요.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박주원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손으로는 강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의 희망, 저의 희미한 믿음이 모두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강유라가 울음을 그치자 박주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서연이가 널 괴롭혔니? 저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유라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이에요. 사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무턱대고 찾아왔으니 언니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가련해 보이는 얼굴과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말투. 그녀는 제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대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에게 철저히 패배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패배를 묵묵히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서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내게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들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 분수 아주 잘 알아요. 이 막장 드라마는 두 분이서 찍으시라고 남겨둘게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박주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가다듬고 씁쓸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에 전화 주세요. 우리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죠. 저는 지금 제가 이해심 있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놓아주어야 그에게 제가 약하지 않고 미련 따위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주원의 성격상 제가 조용히 떠나준다면 이별 위자료는 분명 더 두둑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을 잃는 마당에 돈까지 잃을 수는 없을 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무심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유라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보호가 필요한 작은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바싹 기댔습니다. 박주원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가 강유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연약함을 달래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얘기하자. 저는 억지 미소를 짓고는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주원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문서와 VVIP 카드, 그리고 주식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유라와 약혼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도 없기를 바란다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재산이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유라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몇 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으니까요. 저는 그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게요. 절대 질척거리지 않을 겁니다. 박주원은 천천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강서연,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기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저 대표님께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뿐이에요. 박주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노가 스쳐 지나갔고 몇 초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고 저는 대역일 뿐이니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표정, 말투, 옷 입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강유라와 90%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대역이었고 그가 지불한 돈에 충분히 걸맞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유라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걸까요? 저는 손에 든 위자료를 꽉 쥐었습니다. 박주원이 막 떠난 스포츠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배기 가스가 사라지자 이전의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을 비웃고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박주원은 떠났고 저는 대역에서 부유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은 희미해지고 인생의 시련이 가져다준 무감각한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단색 원피스를 벗고 얼굴에 옅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옷장에 있는 박주원이 사준 옷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전부 강유라의 스타일이었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져 나가듯 옷들이 하나씩 버려졌습니다. 저는 강렬한 붉은색 미니드레스를 골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매혹적인 붉은 입술과 굵은 웨이브의 갈색 머리는 제 날카로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진짜 강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신발, 옷, 액세서리. 그 기쁨을 안고 박주원이 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요. 운명은 저를 무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을 꿈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잘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유라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가 겪었던 불행을 겪지 않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주원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줄 두둑한 위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설렘은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강유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경멸을 숨기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박주원 씨한테 위자료로 얼마를 뜯어냈어? 저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상상도 못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 차가운 음모와 계산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지 대역에 불과했고 자신의 미모와 능력으로 한 권력 있는 남자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그가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고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예의 정점에 선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 바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제 인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겁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친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주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와 나, 우리는 영원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결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제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인 강유라가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유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지 고작 1년인데 언니는 벌써 박주원 씨를 유혹했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가슴에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움? 그거 먹는 건가?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듯 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해? 박주원 씨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 믿지? 언니는 그냥 대역일 뿐인데 자기 위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구나. 저는 비웃으며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묘한 승리감이 차올랐죠.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박주원 씨는 매일 밤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가 나랑 같은 아버지의 딸일 수가 있어.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너랑 같은 아버지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내 엄마가 나처럼 부끄러운 걸 몰라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몰래 너를 낳았나 보지. 사생아로 말이야. 안 그래? 유라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세차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유라는 비단 옷을 입고 곱게 자랐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둘의 힘의 차이는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즉시 붉게 부어올랐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얼굴을 감싸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주원 씨, 주원 씨, 무서워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문가에 위험있고 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박주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유라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몸짓에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박주원의 품에 안긴 유라는 마치 승리를 거머쥔 듯 의기양양하게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가 유라에게 보여주는 다정한 눈빛과 행동을 보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싸워보지도 못한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지 대역일 뿐입니다. 강유라가 해외로 떠났을 때 선택된 사람. 단지 제가 그녀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심지어 저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주원의 품에 제 자신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조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음속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원 씨, 돌아오셨네요. 박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의 감정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강유라를 품에 꼭 껴안고 마치 제가 침입자인 양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박주원의 품에서 강유라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면서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주원 씨, 제가 해외에 나갔던 걸 정말 후회해요.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박주원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손으로는 강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의 희망, 저의 희미한 믿음이 모두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강유라가 울음을 그치자 박주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서연이가 널 괴롭혔니? 저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유라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이에요. 사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무턱대고 찾아왔으니 언니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가련해 보이는 얼굴과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말투. 그녀는 제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대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에게 철저히 패배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패배를 묵묵히 삼킬 수밖에.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 차가운 음모와 계산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지 대역에 불과했고 자신의 미모와 능력으로 한 권력 있는 남자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그가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고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예의 정점에 선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 바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제 인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겁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친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주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와 나, 우리는 영원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결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제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복동생인 강유라가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유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지 고작 1년인데 언니는 벌써 박주원 씨를 유혹했네? 부끄러운 줄도 몰라? 저는 가슴에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움? 그거 먹는 건가?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인 듯 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정말 이겼다고 생각해? 박주원 씨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 믿지? 언니는 그냥 대역일 뿐인데 자기 위치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구나. 저는 비웃으며 그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미묘한 승리감이 차올랐죠.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박주원 씨는 매일 밤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가 나랑 같은 아버지의 딸일 수가 있어. 차가운 기운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떻게 너랑 같은 아버지를 뒀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내 엄마가 나처럼 부끄러운 걸 몰라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몰래 너를 낳았나 보지. 사생아로 말이야. 안 그래? 유라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제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얼굴에 세차게 따귀를 날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유라는 비단 옷을 입고 곱게 자랐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둘의 힘의 차이는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즉시 붉게 부어올랐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얼굴을 감싸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면서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죠. 주원 씨, 주원 씨, 무서워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니 문가에 위엄있고 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박주원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유라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애정 어린 몸짓에 제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박주원의 품에 안긴 유라는
마치 승리를 거머쥔 듯 의기양양하게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가 유라에게 보여주는 다정한 눈빛과 행동을 보자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싸워보지도 못한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단지 대역일 뿐입니다. 강유라가 해외로 떠났을 때 선택된 사람. 단지 제가 그녀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심지어 저는 그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박주원의 품에 제 자신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원조를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마음속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주원 씨, 돌아오셨네요. 박주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차지했다고 믿었던 그의 감정이 단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강유라를 품에 꼭 껴안고 마치 제가 침입자인 양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희미한 희망은 산산조각 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박주원의 품에서 강유라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하면서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주원 씨, 제가 해외에 나갔던 걸 정말 후회해요.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박주원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손으로는 강유라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의 희망, 저의 희미한 믿음이 모두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강유라가 울음을 그치자 박주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그녀에게 무심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서연이가 널 괴롭혔니? 저는 이를 악물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유라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이에요. 사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무턱대고 찾아왔으니 언니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요. 가련해 보이는 얼굴과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말투. 그녀는 제가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겁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대역은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에게 철저히 패배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 패배를 묵묵히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주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서연,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나는 내게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고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을 들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저 분수 아주 잘 알아요. 이 막장 드라마는 두 분이서 찍으시라고 남겨둘게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박주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표정을 가다듬고 씁쓸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에 전화 주세요. 우리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했죠. 저는 지금 제가 이해심 있는 척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놓아주어야 그에게 제가 약하지 않고 미련 따위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주원의 성격상 제가 조용히 떠나준다면 이별 위자료는 분명 더 두둑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을 잃는 마당에 돈까지 잃을 수는 없을 만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무심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강유라 역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보호가 필요한 작은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바싹 기댔습니다. 박주원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머물렀다가 강유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연약함을 달래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얘기하자. 저는 억지 미소를 짓고는 몸을 돌려 저택을 나섰습니다.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주원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집문서와 VVIP 카드, 그리고 주식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유라와 약혼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연관도 없기를 바란다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재산이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유라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몇 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원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고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으니까요. 저는 그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모든 동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게요. 절대 질척거리지 않을 겁니다. 박주원은 천천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강서연, 나랑 헤어지는 게 그렇게 기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저 대표님께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뿐이에요. 박주원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노가 스쳐 지나갔고 몇 초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고 저는 대역일 뿐이니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표정, 말투, 옷 입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강유라와 90%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대역이었고 그가 지불한 돈에 충분히 걸맞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유라가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걸까요? 저는 손에 든 위자료를 꽉 쥐었습니다. 박주원이 막 떠난 스포츠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배기 가스가 사라지자 이전의 모든 생각들이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제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을 비웃고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박주원은 떠났고 저는 대역에서 부유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은 희미해지고 인생의 시련이 가져다준 무감각한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단색 원피스를 벗고 얼굴에 옅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옷장에 있는 박주원이 사준 옷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전부 강유라의 스타일이었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져 나가듯 옷들이 하나씩 버려졌습니다. 저는 강렬한 붉은색 미니드레스를 골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매혹적인 붉은 입술과 굵은 웨이브의 갈색 머리는 제 날카로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진짜 강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샀습니다. 신발, 옷, 액세서리. 그 기쁨을 안고 박주원이 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요. 운명은 저를 무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치스러운 것을 꿈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잘 살고 싶습니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유라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강유라의 어머니가 겪었던 불행을 겪지 않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주원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줄 두둑한 위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간 설렘은 감기처럼 쉽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강유라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경멸을 숨기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박주원 씨한테 위자료로 얼마를 뜯어냈어? 저는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어쨌든 내가 서비스를 잘했더니 돈 주는 사람도 아주 만족하더라고. 강유라는 경멸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조롱으로 가득했죠.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봤자 소용없어. 넌 그냥 빌어먹는 기생충일 뿐이야. 박주원 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 넌 구석에 처박혀서 울기나 하겠지. 저는 그녀의 오만함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도전적이었습니다. 강유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의 화려하고 호화로운 세계에서 진실한 사랑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면, 차가운 음모와 계산을 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지 대역에 불과했고, 자신의 미모와 능력으로 한 권력 있는 남자 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그녀는 그가 떠나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고 빛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예의 정점에 선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그녀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 극적인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 바로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제 인생의 사랑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겁니다.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친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바로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박주원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와 나, 우리는 영원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고 결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한 걸음씩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단지 제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복 동생인 강유라가 갑자기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연이어 닥쳐왔습니다. 유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간 지 고작 1년인데